국가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고령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중은 고작 35.5%에 불과했습니다. 10명 중 6명 이상이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숫자를 처음 들으니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아니면 왠지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젊을 때는 돈 모으느라 달렸고 중년에는 자식 키우느라 달렸고 그렇게 달리다 보니 어느새 70이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나이가 되어 보니 묘한 감정이 찾아옵니다.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식이 잘 사는데도 외롭습니다. 몸이 건강한데도 하루가 무료합니다. 내가 뭘 잘못 산 걸까? 가끔 이런 의심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코 잘못 사신 게 아닙니다.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준비를 했는데도 왜 이렇듯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답을 찾던 중 72살의 김말자 어르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김할머니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온 행복한 노후의 공식을 훌쩍 뛰어넘어서 살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 뵀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72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눈빛이 살아있었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나가는 곳이 있고 만나는 사람이 있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오늘도 잘 살았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김할머니는 특별히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유난히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편은 몇 년 전 먼저 떠났고 혼자 사신 지도 꽤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서는 묘하게 여유롭고 단단한 느낌이 났습니다. 반면에 비슷한 나이의 다른 분은 자식도 셋이고 아파트도 있고 건강도 나쁘지 않은데 오히려 사람 만날 때마다 한숨부터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심심하고 외롭고 하루가 너무 길다고요. 객관적인 조건만 보면 오히려 이분이 더 나은 상황인데 말이죠. 이 두 분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제는 100세, 120세를 사는 시대입니다. 부모 세대는 60대의 노후가 시작됐지만 우리는 70이 넘어도 30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긴 시간을 돈과 자식과 건강만으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돈은 안전망이지 행복 그 자체가 아닙니다. 자식은 내 편이지 내 소유가 아닙니다. 건강은 조건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노후 행복의 기준도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70이 넘어 압도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무엇이 다른지 5가지 조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조건들 중 사실 마지막 5번째 조건이 가장 강력합니다. 이 중 하나만 마음에 닿으셔도 오늘 이후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 첫 번째 조건은 현실적인 돈 문제에서 최소한의 자유를 갖는 것입니다.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후 행복의 조건에서 돈을 빼놓고 이야기하면 공허하게 들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드리는 말씀은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노후 최소 생활비는 개인 기준 월 124만 원입니다. 그런데 통계청 2024년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세에서 79세의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82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그 현실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현실 안에서도 압도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었습니다. 70대 초반의 이재봉님은 퇴직 후 월 수입이 크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작은 임대 수입을 합쳐 한 달에 받는 돈이 160만 원 남짓입니다. 주변에서 보기엔 빠듯한 살림이지요. 그런데 그분은 월 160만 원 수입으로도 돈 걱정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담담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빚이 없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돈이 전부 내 돈이거든요. 이 한마디가 핵심입니다. 월 200만 원을 받아도 갚아야 할 빚이 있으면 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월 100만 원이라도 빚이 없으면 그 돈은 온전히 내 것이죠. 노후의 돈은 크기가 아니라 상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70 초반의 박선희님의 사연은 안타깝습니다. 자식 사업을 도와준다고 보증을 섰다가 뜻하지 않게 빚을 지게 됐습니다. 퇴직금도 사라지고 작은 아파트도 처분해야 했지요.
월 수입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매달 들어오는 돈이 빚 갚는데 먼저 나가고 나면 손에 남는 게 없습니다. 몸은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살고 있는데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불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돈이 없어서입니다. 이 두 분의 차이는 바로 첫 번째 조건에서 갈린 것입니다.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가졌느냐가 노후의 불안을 결정하는 것이죠. 압도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빚이 없습니다. 빚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들어와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빚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마음을 짓누르는 무게입니다. 노후에 빚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재정 상태가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둘째, 적은 금액이어도 예측 가능한 고정 수입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50만 원이라도, 작은 월세 수입 30만 원이라도 매달 들어온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번 달도 들어오겠지, 다음 달도 들어오겠지. 이 단순한 확신 하나가 노후의 심리적 안정을 만들어줍니다. 많은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측 가능한 돈이 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셋째, 비상금이 있습니다. 갑자기 아플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이 돈의 진짜 역할은 쓰는 것이 아닌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지요. 비상금이 없는 사람은 사소한 지출 하나에도 불안해집니다. 비상금이 있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여유가 다릅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수준의 비상금을 권장합니다. 거창한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수준이지요. 그렇다면 현실적인 돈 문제에서 최소한의 자유로움은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가능한 걸까요? 사실 이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가 급격히 약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더 많은 돈이 더 많은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그 자유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에서 옵니다. 지금 이 세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빚은 없는지, 적은 금액이어도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지, 비상금은 있는지 말입니다. 세 가지 모두 해당되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이미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두 가지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만들어가면 됩니다. 노후의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빚이 없고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고 비상금이 있는 것, 이 세 가지가 갖춰진 사람이 압도적으로 행복한 노후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거리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의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할 일이 없다는 그 공허함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고령자 통계를 보면 고령자 10명 중 약 4명만이 여가 시간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나머지 6명은 하루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른다는 뜻이죠. 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하루가 너무 길다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73세 최병수님은 35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 후 한동안 무기력하게 지내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밥을 먹어도 혼자 먹고 저녁이 되면 오늘 하루 내가 뭘 했나 싶은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주변에서 뭔가 배우라고 했습니다. 문화센터도 가보고 등산 모임도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영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2시간씩이었죠. 처음엔 그냥 시간이나 때우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듣는 모습을 보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봉사가 있는 날 아침엔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 어떤 책을 읽어줄까 생각하면서 말이죠. 지금 최병수님은 그 봉사를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일이 아니었는데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없었으면 저는 진작에 늙었을 겁니다. 이 말이 두 번째 조건의 핵심입니다. 의미 있는 일거리는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만들어줍니다. 첫째, 뇌를 살아있게 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자극과 긴장감이 있는 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기능이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대단한 공부가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살아있게 됩니다. 둘째, 적더라도 수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봉사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살린 일거리라면 적지만 돈도 됩니다. 노후에 작은 수입 하나가 생긴다는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아직 쓸모있다는 자존감의 문제이지요. 셋째, 관계가 생깁니다. 일거리가 있는 곳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의 작은 연결이 노후의 외로움을 막아주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그야말로 일석삼조입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일거리를 찾는 것이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닙니다. 70 초반의 이순자님은 퇴직 후 주변의 권유로 이것저것 해봤습니다. 문화센터 요가도 가보고 노래 교실도 나가보고 수채화 강좌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뭘 해도 억지로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만 겉도는 것 같고 다들 잘 어울리는데 나만 낯선 것 같고 집에 돌아오면 오히려 더 지쳤습니다. 결국 다 그만뒀지요. 그러다 어느 날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남들 하는 거 따라할 필요 없어요. 엄마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그 질문이 이순자님을 멈추게 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글씨 쓰는 것을 좋아했던 것이죠. 그때부터 캘리그래피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혼자 유튜브를 보면서 따라 썼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디 멀리 나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붓을 잡는 날 아침엔 오늘은 어떤 문구를 써볼까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실력이 붙자 주변에서 하나둘 부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인의 가게 개업 현수막, 손자 돌잔치 문구, 작은 선물용 엽서까지. 돈을 벌려고 시작한 것이 아닌데 어느새 작은 수입까지 생긴 것이죠. 이순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하고 있으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 그것이 나만의 의미 있는 일거리입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고요. 노후에 의미 있는 일거리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채운다는 의미 이상입니다. 오늘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해야 할 일이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은 70이 넘어서 압도적으로 잘 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혼자서도 잘 살아가는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는 반드시 혼자가 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준비가 됐든 안 됐든 그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요. 60대 후반의 강정자님도 그랬습니다. 남편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내고 나서 한동안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없어지니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밥을 차려도 마주 앉을 사람이 없고 외출을 해도 함께 걸을 사람이 없고 잠들기 전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었죠. 자식 집에 자주 가봤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눈치가 보이고 손자들은 바쁘고 오히려 더 외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없는 느낌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강정자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청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는 전체 고령자 가구의 37.8%에 달합니다. 세 사람 중 한 분 이상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혼자 사는 고령자의 18.7%가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5명 중 1명은 아플 때 도와줄 사람조차 없다는 것이죠. 강정자님은 어느 날 저녁 혼자 드라마를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겨우 68이다.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 수 있는 사람이 마치 다 살아버린 것처럼 자식에게 감정을 의지하고 있구나. 그 순간 강정자님은 결심했습니다. 자식 집에서 마음을 의지하지 말고 내 하루를 내가 만들자라고요. 처음 한 것이 동네 문화센터 컴퓨터 교실 등록이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오전에 나가는 것, 그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갔습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컴퓨터 앞에 앉아 하나씩 배워가다 보니 생각보다 재미가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자 컴퓨터 교실 가는 날 아침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가야 할 이유가 생기니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어느새 같은 수업을 듣는 분들과 수업 끝나고
커피 한잔 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지금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인 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혼자가 외롭지 않아졌어요. 혼자라는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혼자를 대하는 마음이 바뀐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듯 혼자서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힘은 어디서 올까요? 세 가지에서 옵니다. 첫째, 자기만의 하루 루틴을 가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없어도 하루가 채워지는 사람은 외로움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루틴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2번 문화센터에 나가는 것, 아침 산책 30분, 저녁 일기 한 줄. 이 작은 것들이 하루를 지탱해 줍니다.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혼자 방 안에 조용히 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즐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셋째,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줄 알고 그 도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더 단단합니다. 혼자서도 괜찮지만 혼자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지요. 일본 오사카대 연구팀이 80대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혼자 사는 것 자체가 불행의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혼자라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행복을 결정했습니다. 혼자 있어도 하루가 충만한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더 깊이 연결됐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혼자인 하루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루를 스스로 채울 수 있는 사람은 혼자여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압도적으로 잘 사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조건은 돈을 의미 있게 쓸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일했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아꼈고 한 푼, 2푼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정작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은 낯설고 어색합니다. 쓰면 안 될 것 같고 아깝고 죄스럽기까지 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힘들게 번 돈일수록 귀하고 의미 있게 써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힘들게 벌었는데 정작 쓸 때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으는 것에는 익숙한데 쓰는 것에는 서툰 것이죠. 70 초반의 윤명숙님은 평생 그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 시부모 봉양까지 나를 위해 쓴 돈이 얼마인지, 나를 위해 쓴 시간이 얼마인지 기억조차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생일인데 엄마가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요. 그 말에 윤명숙님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먹고 싶은지조차 몰랐던 것이지요. 그 순간이 가장 무서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요. 그때부터 윤명숙님은 한 달에 한 번 혼자 좋아하는 식당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지만 그 작은 시작이 지금은 자연스러운 습관이 됐습니다. 올해로 75이 된 김정호님은 평생 알뜰하게 사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아끼고 모으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지요. 퇴직 후에도 습관은 그대로였습니다. 자식들이 여행이라도 다녀오시라고 용돈을 드려도 그냥 통장에 넣어두셨습니다. 쓰는 것이 왠지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함께 여행 가자고 했던 친구였지요. 그 소식을 듣고 김정호님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쓰지 않고 모아둔 돈은 그대로인데 함께 쓸 사람이 먼저 가버린 것이지요. 그때서야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아끼는 것이 미덕인 줄 알았는데 정작 써야 할 때를 놓치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의미 있게 쓴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서만 써온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쓰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갖고 싶었던 것 하나, 가보고 싶었던 곳, 먹고 싶었던 것, 나를 위해 쓰는 돈은 낭비가 아닙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온 나에 대한 예의입니다. 둘째, 관계를 위해 쓰는 것입니다. 오랜 친구와의 밥 한 끼, 손자와의 작은 나들이, 멀리 사는 형제에게 보내는 작은 선물. 돈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때 그 돈은 가장 값지게 쓰인 것입니다. 셋째, 경험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심리학자 토마스 길로비치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물건을 살 때보다 경험을 살 때 행복이 훨씬 오래 지속된다고 합니다. 새 옷 한 벌보다 친구와 함께한 여행 한 번이 훨씬 오래 마음에 남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교 85년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노년기에 가장 후회한 것은 더 많이 벌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미 있는 순간에 기꺼이 쓰지 못한 것이었지요. 힘들게 번 돈일수록 귀하게 써야 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잘 쓰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이 잘 씁니다. 자신을 위해, 관계를 위해, 경험을 위해 의미 있게 쓸 줄 아는 것. 그것이 네 번째 조건입니다. 다섯 번째 조건은 관계를 지키는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70이 넘어 압도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변에 단 한 명이라도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남다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한 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노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버드 대학교 85년 성인 발달 연구에서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관계였습니다. 돈도 건강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도 곁에 따뜻한 관계가 없으면 노후는 허전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더 오래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오히려 조용히 멀어집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매일 보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고 몸이 불편해지면 외출이 줄어들어 곁에 사람들과 함께할 시간도 줄어듭니다. 어느새 전화할 사람이 하나둘 사라지지요. 관계는 가꾸지 않으면 서서히 옅어지는 것입니다. 몇 년씩 연락이 끊겼던 친구와의 관계를 다시 살린 분이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아주 작은 한 가지 변화였습니다. 70 초반의 박상철님은 퇴직 후 연락이 뜸해진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몇 년씩 연락이 끊겨 있었지요. 어느 날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박상철님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나는 왜 먼저 전화하지 못했을까? 그날 이후 박상철님은 한 달에 한 번 오래된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됩니다. 그냥 잘 지내느냐고, 밥 한 번 먹자고. 그 작은 연락이 쌓이면서 관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잘 지켜나가는 데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말의 품격입니다. 아무리 자주 만나도 말 한마디가 마음을 닫게 만들면 관계는 멀어집니다. 반대로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말 한마디가 마음을 움직이면 관계는 깊어집니다. 관계를 지키는 말 습관은 깊이 있는 관심에서 시작합니다. 상대가 힘들었을 때 많이 힘드셨겠어요 라는 말 한마디, 상대가 도움을 줬을 때 당신 덕분입니다 라는 말 한마디,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러셨군요 라는 따뜻한 공감 한마디, 이런 말들이 관계를 따뜻하게 지켜줍니다. 반대로 관계를 서서히 멀게 만드는 말도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한 말인데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말들이죠. 본인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버릇은 그만큼 무섭습니다.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내가 하는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와닿는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란 단순히 정서적인 문제를 넘어섭니다. 건강과 매우 연관이 있습니다. 역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수명을 최대 5년까지 단축시키는 반면 강한 사회적 유대는 수명을 최대 3년 연장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곁에 따뜻한 관계가 없으면 그만큼 수명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관계를 지키는 것은 보약을 먹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건강법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가장 깊은 바탕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항상 곁에 있어주는 배우자, 가끔 연락해주는 자식, 오랫동안 함께해온 친구, 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말 표현이 다릅니다. 표정이 다릅니다. 일본 오사카대 연구에서 80대 이후 행복감이 다시 올라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가족과 이웃과의 연대감이었습니다.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였지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관계란 결코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심을 갖고, 먼저 연락하고, 말을 가다듬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 작은 노력들이 모여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70이 넘어 압도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의 조건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현실적인 돈 문제에서 최소한의 자유를 갖는 것. 둘째,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거리를 갖는 것. 셋째, 혼자서도 잘 살아가는 마음의 힘. 넷째, 돈을 의미 있게 쓸 줄 아는 것. 다섯째, 관계를 지키는 힘을 가지는 것. 이 5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5가지 중 가장 마음에 와닿은 것 하나, 그것부터 준비해 보십시오. 작은 시작이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모여 노후를 바꿉니다. 평생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잘 살아갈 시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어온 노후 행복의 조건을 넘어서 오늘 말씀드린 새로운 조건들을 하나씩 채워가신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압도적으로 잘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에도 여러분의 노후를 따뜻하게 채워드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품격의 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